제 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쭉 읽다 보면 보는 순간 여러분 했던 5번이 정답입니다. 수년제 가치는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아닙니다.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들어올 돈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할인한 금액이 그 현금 유입액입니다. 여기서 유출액의 현가 있죠.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거 있죠. 이게 바로 수년제 가치입니다. 그래서 좀 읽다 보면 뭐 끝에 있지만 일단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5번 답하면 돼요. 22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얘는 1번부터 정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했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상관계수는요,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크림하고 우산과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는요, 우산이 10%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은 그대로 10% 하락한다는 얘기죠. 100%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일 때는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장화하고 그 다음에 우산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상관기소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정확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화가 10% 올라갈 때 우산도요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체계적금을 전혀 못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는데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일 경우에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 두 자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1번 답하면 돼요. 1번.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 환원율은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환원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면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우리 수익가치는요, 우리 순영업소득을 적절한 환원이율로 나눈 겁니다. 나눴어요. 이때 이제 이 나누기가 넘어가 곱하기 되고, 곱하기 넘으면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얘랑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은요, 환원이율은 이렇게 해서는 상관없어요. 수익가치, 뭐 부동산 가치에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가치분의 적정한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답이 3번 틀렸습니다. 23번에 3번 틀렸는데 순영업소득은 일정한데 얘는 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자산 가격이 올라갔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누는 금액이 커지니까 환원율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해줘야 됩니다. 낮추는 요인이다. 요거는 좀 까탈스러웠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1번부터. 수익률법과 승수법, 이게 어림세법인데 얘네들은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화폐의 시가가치를 고려한 거는 할인 현금수징소법에 해당되는 세 가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취법,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요, 현가 회수기간법,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 틀렸네요.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그 정도 위험에 따라, 시장 위험에 따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 걸 고려하는 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냥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매년 똑같이 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간단히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1번 곧바로 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순소득 승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숙달되신 분들은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순소득 승수를 알아야 되겠네요. 순소득 승수에 대해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으로 항상 소득이 들어갑니다.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조순 전후하면서 조소득, 순영업소득. 이거는 총투자액을 올려놓습니다. 총투자액을 올려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얘랑 얘랑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은 총투자액이 10,000,000원. 이거 참 저렇게 나면 어지럽습니다. 어쨌거나 1억입니다. 1억. 자, 공이 밑에 4개니까. 그리고 자,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겠네요. 순영업소득은 가유순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가유순까지만 구하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가능조소득은 연 1,100만원. 다 써볼게요. 그냥 1,100만원. 1,100만원. 아이고, 여기서, 자, 보니까, 유효조소득은, 아예 그냥 유효조소득이 나왔네요. 유효조소득이 얼마나요? 1,000만원. 자, 이건 하나만 합니다. 있으나 마나. 여기서 영업 경비만 빼내면 되는데, 영업비용은요, 연 500만원이랍니다. 500만, 여기네요. 500만원.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얼마예요? 500만원. 다 됐네요. 순영업소득은 얼마라고요? 500만원. 500만원. 다시. 자, 그러면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0이 될 겁니다. 20. 정답은 20. 20이 되네요. 정답은 5번. 20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요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라 할 때는요, 항상 이렇게, 자, 내 돈 투자액분에, 내 돈이 지분이죠? 내 돈 투자액분에, 요거는요, 장사해서 번 돈, 요거는요, 이자는 빼줘야 됩니다. 장사해서 번 돈과 장사해서 번 돈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빌려서 5억짜리 상가를 구입했는데 1년 동안에 장사해서 번 돈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5억짜리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1% 올랐다. 그것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빌린 돈 있으면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장사해서 번 돈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도 더해줘야 되고 이자는 빼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돈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벌어간 돈 있죠? 이게 차지한 비율인데, 일단은 볼게요. 자, 이 타인 자본을 40%를 조달하는 경우, 40%를 조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0% 하나도 조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분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40%를 조달하니까 그 밑에 부동산 매입 가격은 2억입니다. 1년 후에 처분하는 거고, 순영업소득이 장사해서 번 돈인데 700만원. 그리고 1년 동안에 가격이 3% 올랐답니다. 그리고 대충 이자율 말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 40%를 은행에서 빌렸죠? 자, 거기, 40% 빌린 거 아닙니까? 빌렸으니까. 내 돈은요, 60% 투자한 거죠? 우리 262에서 1억 2천만원 되겠네요. 자, 내 돈은 1억 2천만원 투자했고, 원래는 연습할 때 요것만 써도 되는데 지금은 다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장사해서 번 돈에서 뭘 빼요? 이자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사해서 번 돈이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이 700만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도 올랐네요. 부동산 가치가 2억짜리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자, 3% 올랐다고 했죠? 3% 올랐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3%가 올랐다. 그리고 은행에서, 자, 내 돈이 1억 2천 투자했으니까 은행에서 8천만원 빌렸네요. 그래서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5%라겠죠? 5% 이자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뭐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돈만 투자했다면,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내 돈만 2억을 다 투자했네요. 2억을 다 투자했고, 자, 맞죠? 오케이. 2억 다 투자했고, 여기서 이제 이자를 빼는 형태인데, 이때 이제 장사에서 번 돈이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가치도 올랐네요. 2억짜리가 몇 프로 올랐어요? 3%가 올랐죠? 이게 이제, 이거는, 자, 이 장사에서 번 돈,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벌 수 있는 돈, 이렇게. 그리고, 저 돈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이자 나간 건 없죠? 빵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위쪽 하나는, 0.075, 그러니까 7.5%가 됩니다. 요거는 0.065, 그러니까 6.5%가 됩니다. 6.5.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4번 답하면 됩니다. 4번. 원래 이제 하나만 이제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 연습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상식적으로 1번부터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정부는 주택 소비금융의 소비금융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서로 이제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서로 구입하려고 하겠죠, 집을. 그러니까 집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돼도 돈을 빌리고 싶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니까, 집 구입하려고 하니까 집가가 올라갈 것이고, 대출 규제 완화시켰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서로 주택 구입하려고 하니까 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만약에 집가가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집값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면 주택 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하락하는 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히 뭐라고요? 하락하는 거에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릉순간 이건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번을 정답했습니다. 1번. 그 다음 28번 볼게요. 28번은 거저 하나 주는 겁니다. 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분들한테 생활비 형태로 계속 빌려주는 건데, 이거는 시중은행에서 빌려준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빌려주는데, 다만 금융공사가 이걸 보증서고 있습니다. 보증. 그래서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얘기합니다. 금융공사인 5번을 답하면 돼요. 곧바로 요거는 틀린 분은 없었을 겁니다. 5번 답하면 되고, 그 다음 볼게요. A씨는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건으로 1억을 대출받았다. 요거는 자, 물론 계산 문제인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또 읽다 보면 뭐가 뭔지 몰라서 제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1억을 대출받는데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절사라는 것은 다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0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어쨌거나 1억을 빌렸는데요.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렸고요. 자, 고정금리면서 연 5%, 총 대출강화 상환 주기는 30년, 월말, 월 기준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월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월말 분할 상환이고, 월별 원리금 지급액이 54만원씩 지불한답니다. 매기 얼마씩 지불한다고요? 매달 54만원씩 지불한대요. 이거는 1억에다가 저당상도 곱하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 해서 54만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30년인 저당상수는 0.0054. 그러니까 1억에다가 0.0054를 곱하게 되면 매월 54만원씩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54만원씩 갚는 겁니다. 원금이자를. 근데, 자, 25년인 연금의 현가에서는 171.06. 지금 뭘 물어보냐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5년이, 만기가 30년인데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 잔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출 잔액. 그러면 앞으로 원금이자 갚을 돈이 얼마예요?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갚겠죠? 그래서 남은 5년 지난 시점에서 매달 갚을 돈은 얼마예요? 54만원입니다. 54만원. 54만원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자를 쏙 빼내면
이자 쏙 빼내면 5년 된 시점에서의 대출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연금의 현가계수 포함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이라고요? 남아있는 25년짜리 이렇게 표현인데요. 남아있는 2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171.06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대출 잔액이 되는 겁니다. 대출 잔액. 계산하면 92370 얼마냐면 92372 얼마냐면 400인데요. 400인데 여기서는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라. 10, 100, 1000만. 이게 만원, 이게 만원 아닙니까? 이게 만이니까. 만원 단위 이하는 다 무시하라는 겁니다. 0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계산하면, 자, 923, 요거 7까지는 해야 돼요. 요 미만이니까. 미만일 때는 이건 빼야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0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9,237만원 답하면 됩니다. 9,237만원. 정답이 4번에 있네요. 4번.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이네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동일할 경우에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라는데, 이거는 우리 경영학에서 이 채권의 그 회수 기간을 가중평해서 어떤 게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은행 입장에서는 가중평균에서 가장 빨리 회수한다. 그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짧은 기간.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회수되는 게 얼마냐, 어떤 거냐, 이걸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했지만 원금 균등이 초기에 가장 많이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리고 만기 일시상환은 그 만기에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적으로 회수기간이 짧은 순서는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답하면 돼요. 기억, 니은, 티귿. 그래서 이거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상환기간이 짧다, 회수기간이 짧다, 그런 거로 해석하시면 바로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을 답하면 됩니다. 1번. 30번은 1번. 그 다음에 자, 31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찍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완벽히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뭐가 있냐면 그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보통 그 PF, ABS라든가 PF, ABCP라는 그러한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기관 투자자한테 팔아갖고 거기서 들어온 돈 있죠? 이걸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이때 PF, ABS라는 게 있고요. ABS. 그 다음에 A, B, CP라는 게 있습니다. CP. 여기서 요거는요, 그 자산, 그 담보 증권을 얘기합니다. Asset Backed Securities에서 이걸 자산 담보 증권. 요거는요, 99년도에 자산 유동화라는 법률에 따라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ABS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건 자산 담보로 해서 자산을 기초로 해서 asset back, 그 다음에 이건 commercial paper 해갖고 이거를요 상업 어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법을 근거로 해서 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그 어음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요, 정답은 4번이, 자, 5번이 틀렸는데, CP,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광고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금융감독원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행하겠다 하면서 전부 다 그 광고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고, 이거는 우리 상법에 따라 하는 건데, 이건 언제든지 얼마를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임의대로 자유롭게 이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ABCP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ABS를 얘기하는 겁니다. AB. 자산담보부 그 증권을 얘기합니다. 자산담보부 증권. 증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맞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저희 뭐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민간 임대주택의 그 여러 가지 형태 있죠. 여러 형태 중에 특히 다른 건 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공공지원, 이거 민간 임대주택이 나왔잖아요. 민간 임대주택은요, 일반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어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주택도시 기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것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어쨌거나 딱 보는 순간 민간 임대주택 아닙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들입니다. 얘는 민간 임대주택. 요약집에 있을 겁니다. 공고.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의 형태들을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읽어봤다면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겁니다. 32번은 4번 답하면 됩니다. 4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전략에 대한 설명조. 틀린 것은, 요거는 거저 하나 주는 겁니다. 1번부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의 접근이다. 공급자들마다마다, 기업들마다마다 마케팅 부서가 있죠. 부서장들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장도 쪼개보고, 그 다음에 표적이 될 만한 시장도 선정하고, 거기서 남들과는 차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공급자 측면의 전략 나오는 순간 곧바로 시장 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공급자 측면의 전략으로, 자,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곧바로 1번 답하면 됩니다. 1번을 손쉽게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34번 볼게요. 다음 4번도 아주 요것도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모두 해당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은 일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오는 순간 위탁 관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잘 모르겠고 3번 볼게요.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이용하고 법경기 형태의 모든 걸 관리하다 보니까 기밀 유지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위탁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탁 관리. 정답은 2번을 답해야 됩니다. 위탁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35번 보겠습니다.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요거는 옳은 걸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5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감정평가론 쪽에 원가법을 공부했다면, 최소한 정액법, 정률법의 어떤 흐름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기억본 볼게요.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수는 경제적 냉수가 아니는 물리적 냉수를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물리적 냉수가 아니라 경제적 냉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 이 기간 동안에 감가 수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본 틀렸고, 자, 대상 건물에 대한 제조 단가에서 감액할 요인인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맞는 거고, 감가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이걸 고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요, 내용연수한 방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특히 내용연수한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효분됩니다. 이거 맞고, 정률법은요, 정률이 30%라면 직전 연도 적산가치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연도 말에 적산가치는 점점 줄어들겠죠. 감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가가 많고 점점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감가가 많고 점점 줄어든. 그래서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액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틀렸네요. 초기에는 감가액이 크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매년 체감한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매년 체감한다. 점점 줄어드는 걸요
체감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답하면 될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36번 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가치는요,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자,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그러니까 충신하고, 정을 통하다. 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요, 시장가치를 하는데, 맨 먼저, 이거는 충분한 시간 동안에 거래를 위해서 공개됐을 때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달 내 정도는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가치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금매라든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했다든가 사기당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살아왔기 때문에 층간소음 있는 걸 알 겁니다. 근데 매수자는 모르고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크게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자유경쟁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경쟁시장을 가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얼마든지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몇 번을 정답을 했어야 되냐면 일단은 4번이 틀렸는데, 자, 어쨌거나 시장가치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의뢰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회 통념상 필요할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틀렸는데, 감정평가 법인 등은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이라든가 특징 등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거 하려면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된다. 4번을 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찾기가 좀 힘들었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7번 볼게요. 37번은 제가 막판에 드린 문제 그대로 숫자만 달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풀 수만 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수익 가치를 구하라. 네, 뭐 금방은 아니지만 맨 나중에 풀 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익 가치는요, 순 영업소득을 자, 뭘로 나눈다고요? 환원위로 나누면 돼요. 환원위로 나누면 되는데, 순 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유순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가유순. 가능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게 유효소득. 여기서 영업경 빼낸 게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얘는요, 거의 100%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아니면요, 부채 감당법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거의. 자, 보는 순간 일단 가능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뭐 대손 충당금 나와 있고 운영 경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그 가치 구성 비율이 토지 가액 대 건물 가격의 비율 나와 있고,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거 나오는 순간 이거는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환원율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투자법. 그럼 일단은 가능조소득은 4,400만 원. 4,4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 대손 충당금이 이놈의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440만 원이 되겠네요. 400.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 396,000,000. 396,000,000.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영업 경비가요, 가능조소득의 25%라고 했습니다. 가능조소득의 2.5%네요. 요 놈의 2.5%예요. 요거의 2.5%가 아니라 요거의 2.5%. 그러면 0.025로 곱해줘야 됩니다. 이놈의 0.025. 맞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1100,000. 1100,000.
110만 원이죠? 그러면 3850000. 3850000. 다 됐네요. 일단 얘는요. 3850000 요거고 환원율 구해야 되죠? 환원율은요. 물리적 표현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토지 환원율은 5%. 건물의 환원율은요. 10%.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의 비율이 60% 대 40%. 60% 대 40%. 그러면 이때 종합 환원율 구할 때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주의할 거는요. 한쪽이 100분이고 한쪽 소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0.4 이렇게 플러스 5% 곱하기 0.6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7% 나올 겁니다. 7%. 다 됐네요. 여기서 7%면 0.07로 나누면 됩니다. 0.07로 나누면 5억 5천만 원 나올 겁니다. 5억 5천만 원. 자, 정답은요. 5억 5천만 원 답하면 됩니다. 3번 답하면 됩니다. 3번 이렇게 답하면 되고 38번 볼게요. 38번. 자, 다음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문제 자체가 좀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상당히 어렵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다른 것들을 좀 알고 있다면 그래도 잘하면 답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2번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라든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정답은 2번이 맞는 건데 이게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어떤 것까지 공시해야 되냐, 이걸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서 틀린 게 있다면 2번을 답해야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1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어쩌나 반드시라는 표현 나오면 좀 의심해야 됩니다. 자, 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게 할 때는요, 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서 이거를 평균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가격 변동이 크진 않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크지 않을 때는 그 한 개의 평가법인에게 의뢰해도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반드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일 연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거 틀렸네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는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원에 있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원에 해줘야 됩니다. 중앙부동산공시원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 의뢰할 때는요. 한국부동산원 있죠. 여기다가 의뢰하는 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평가법인 지으시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공동주택 가격 이건 없습니다.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없고 그냥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번을 정답했어야 돼요.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러나 2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사례기업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중가액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일단 공시지가준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지계면 하면서 순서에 따라 채워나가는 게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시지계면이다. 사시지계면.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표준지, 이거는요,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이렇게 사정보정치, 시점 수정, 지역 요인의 비교, 개별 요인의 비교, 면적 비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면은 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 토지는요, A시, B구 시동에는 350번지고, 면적은 150m, 150제곱미터, 지목은 됩니다. 이용 상황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용 상황은 주택을,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면적은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사례 면적분의 대상 토지 면적 해주면 돼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쨌거나 대상 토지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야지 오류를 범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 사례를 보니까요, 같은 A시, B구 C동에 있는 340번지, 그 근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200제곱미터랍니다. 요거는 사례 면적분의 대상 면적 곧바로 해주면 돼요. 곧바로. 그 다음에 자, 그 2종 일반 주거 똑같은 지역에 있죠? 그리고 거래 가격은 8억에 거래한 사례랍니다. 8억에 거래한 사례래요. 자, 그리고요, 거래 시점은 2022년 6월 1일이고, 사정 보정치는 아예 주어졌네요. 0.9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집값 변동률은요, A시, B구, 이거는 주거지역, 지금, 그 대상 토지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사례 토지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집가 상승률을 가지고 이 시점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올랐다고요? 5% 상승했죠. 이럴 때는요, 자, 이렇게 100분의 105 이렇게 상관없고, 아니면 1 플러스 0.05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언제라고요?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0월 29일이니까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변동률법,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지수법이라고 변동률법을 하는데, 둘 중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결론 똑같습니다. 1년 이내일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똑같이 1.05가 됩니다. 1.05.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역 요인은 거래사와 동일하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이거 곱할 필요 없네요. 자, 이거 곱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은 비교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볼게요. 개별 요인은 거래 사례에 비하여 5% 열세다. 그러니까 사례분의 대상,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죠.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을 놓은 다음에, 자, 아이고, 이게 넘어갔네요. 자, 보니까 거래 사례에 비하여 대상 토지가 5% 열세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분의 대상. 그러니까 얘를 95로 해줘야 됩니다. 95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건 없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거. 자, 계산할 때는요, 8억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그 다음에 곱하기 150 나누기 200 상관없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538-650-000 나올 겁니다. 538-650-000. 자, 틀렸나 확인해 볼게요. 맞나? 105.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자, 감사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 우리 비교 방식은요, 그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이와 거의 유사한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뭐라고요?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토지를 평가할 때는 주된 평가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비교 방식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비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3번이 틀렸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감정평가 방식 중에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법도요, 노트에 써 있는 거 보면 같이 그 옆에다 써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교 방식입니다. 둘 다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응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항상 우리 문제는요, 아주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평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누가 더 안전하게 빨리 푸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점 두고 너무 어려운 문제 여기다 손댔다가 시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자칫
자칫 또 공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계속 좀 더 올려나가는 식으로 해서 공부하시고, 어쨌거나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나 안타깝게 합격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